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합니다. 시시각각 매주 금요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고민들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서 세무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사업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이분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2015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인데요. 일단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이게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이런 부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주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네. 그중 가세사업자에는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여기서 간이과세자는 영세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1년간 총 수익 금액이 4,800 이하인 자들이 요 간이과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그러니까 영업해서 버는 돈이 이분은 이제 미용실이잖아요. 네. 매출이 4,800만 원 이하면 이제 간이과세자로 될 수 있고 넘어가면 일반 과세자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했다니까 이제 매출이 더 는 거죠. 반가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되느냐 이게 궁금증이거든요. 네네. 일단 위에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그 A 씨는요, 2014년 1년간 매출액이 일단 4,800이 넘어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기간이 도래하는 그 과세 기간에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셨는데, 네. 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요, 특히 일반 과세자는 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 간이 과세가 적용이 배제되거나 또 사업장의 공시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 간이 과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이분요 4,800 매출액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로 해서 일반으로 이제 전환이 되셨는데, 만일 그 어떤 사업자가 매출액이 한 3,600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간이과세자 그거를 적용받아서 부가가치세율 10%에 30%를 합산한 3% 정도를 매출세액을 적용이 돼서 네. 108만 원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근데 만일 이분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그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냥 부가가치세율인 10%를 적용받아서 360 정도의 매출세액이 발생하므로 세부담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600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을 비교하셨지만 4,800이 이분은 넘으셨으니까 일반 과세자가 됐을 텐데 어쨌든 세율이 달라서 이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로 가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매출액이 앞서 연간 4,800 밑으로 가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또 돌아갈 수도 있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4,800 과세 기간에 4,800을 기준으로 해서 네. 떨어지게 되면요. 자동으로 간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신청을 네. 요구를 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매출액이 넘어가게 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가는 것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적용합니까? 네, 직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쪽에서 발생하는 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가 세금이 적기 때문에 어떤 유리한 쪽의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겠는데요? 네, 만일 개업을 하고 나서 네. 개업 쪽에 굉장히 많은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간이과세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환급금이 나오게 되는데 네. 이 환급금을 법적으로는 0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뭐 영업은 잘 안 되고 비용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네네.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또 못 받는군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사례 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는 기관이 있습니다. A노동고용센터인데요.
외부 전문가 강의료의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 가운데 어느 곳으로 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근무하는 이 담당 직원은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도 역시 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어서요. 이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이고요. 네. 기타 소득은 단 한 차례 네. 또는 두 차례의 어떤 일시적 불규칙적인 용역 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일반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월급 받으면 이건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업자인가요? 네. 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이 일반적이긴 한데 네네. 월급을 받지 않는 그 이외의 프리랜서들이나 그다음에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장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사업소득을 따로 네. 부과를 하고 강의나 이런 거 일회성인 것들은 기타 소득이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소득의 종류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뭐 금액으로 하게 됩니까? 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금액의 기준은 없고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 반복적인지 예. 일시우발적인지 이런 문제로 어떤 소득을 구분하는 큰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되느냐 아니냐의 구별인데 네. 그 부분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라고 하면요. 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서 사업장이 구비된 곳에서 활동을 영위하는 분들을 사업소득이라 합니다. 네. 이분들은 이제 어떤 1년치의 소득에 대해서 네. 내년 5월 30일 날 종합소득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 이외의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명 프리랜서들은 네. 이분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3.3%의 원천징수를 차감하고 소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또 그 원천징수가 합산된다 하면 그분들은 또 합산해가지고 내년에 5월 30일에 똑같은 어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지금 사업소득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3.3%를 원천 징수를 떼고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이 기관 같은 경우 직원이 기타 소득으로 할지, 사업 소득으로 할지, 강사분이니까 아마 기타 소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기타 소득. 일반적으로 세율은요, 네. 똑같이 기타 소득도 원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업 소득은 원천 금액의 3.3%를 일괄로 띄게 되는데, 네. 기타 소득은 어떤 기타 소득세법상 어떤 열거된 규정에 있는 어떤 강사료나 뭐 문예 창작료 이런 부분들은 필요 경비를 무조건 80% 해주는 네. 필요 경비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거기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22%를 원천 징수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은 22% 원천 징수를 하고 사업 소득은 3.3%니까 다 사업이라고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소득을 영위한 자들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게 되는데 그 필요경비는 반드시 적격증빙, 뭐 세금 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어야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80%는 무조건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21%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은 기타 소득이 더 세율상으로 유리합니다. 네, 들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의 사례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문의사항은 외부 전문가 강의료는 물론 이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기타 소득 쪽이 더 맞나요?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만약 강의를 하셨다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요거를 간과하시고 기타 소득 신고하셨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성의 여부네요. 그러니까 강의도 뭐 비정기적으로 여기서 뭐 1년에 한 차례 하고 또 몇 년 안 하고 이러면 기타 소득이 맞는데 매월 가서 강의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기타 소득이냐 사업 소득이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세금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할 때는 그러면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저희가 경비를 다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은 간단하게
80%를 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기준을 딱 잡으니까 네, 잡아서 하기 때문에 쉽군요. 예, 쉽고 또 세율을 산정해서 금액을 내보면 기타 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또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사실은 누구라도 소득이 있는 분들은 소득 신고를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A씨는 올해 5월까지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이 들어왔는데 A씨의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절감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겁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연말정산이라는 걸 보통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주지 않습니까? 네, 연말까지 다 서류를 받아서 1월 말에 하죠, 그건 원래. 네, 네. 2월 10일까지요. 2월 10일까지. 네. 근데 회사에서는 연말까지 보통 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개인 사업자는 5월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했다, 네. 누락했다. 그러면 이게 세무서에서 문제가 생기는군요. 추징이 들어와요. 네. 네. 직권으로 결정이라는 형태로 네. 들어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게 자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나 또 혹시 오류나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정이라는 거는 무신고 때 하는 거고요. 네. 경정은 오류나 누락일 때 하는 겁니다. 네. 저처럼 이제 효력을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데요. 네. 분명히 요 B 씨가 그 신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아마 결정을 해서 아마 통지를 하셨을 거라고 그렇겠네요. 여겨집니다. 네. 예. 그게 뭐 얼마인지는 금액에 따라 이분이 이제 그동안 소득이 일어난 게 다 이 국세청에서는 신고를 안 했으면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으니 이 정도를 내라. 임의적으로 이 정도를 내라고 딱 결정해 준다는 거죠. 네네. 네. 뭐 기본적으로 업종별 이익률이나 소득률이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절감한 다음에 세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몰라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이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결정해서 내려오는 소위 이제 추징이 돼서 내려오면 네. 그거를 어떻게 좀 세금을 줄이거나 다시 신고를 하거나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요. 예. 전혀 뭐 구제 자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 네. 저희들이 기한 후 신고라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고 기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가산세는 부과가 되지만 네.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전혀 구제를 못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를테면은 뭐 5월 말까지인데 그걸 놓쳤다. 네네. 이 관할세무서에서 완전히 어쨌든 결정이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에 쉽진 않다는 거죠. 네네네. 그 전까지 이제 네. 늦었어도 기한이 지나고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네, 그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정확하게 법률상에 나오는 건 없지만 네. 한 6개월 정도의 기한을 두고 결정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만 하시면 기본적으로 세금의 어떤 신고를 뭐 원활하게 하실 수 있는 뭐 구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늦었다. 그런 경우도 기한 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에 앞서 뭐 가산세만 네. 내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버티는 경우에 최소 한 6개월 정도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이 세금을 내라고 추징이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네. 없지는 않은데요. 예. 그렇다고 이 부분에서 기한 후 신고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구제 절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이분이 혹시 그 본인이 세금 신고할 때 적절한 비용과 영수증 등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네. 어떤 경정 청구라는 절차에 의해서 예. 어떤 그런 구제 방법을 또 한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후속 조치들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어차피 원천 징수가 좀 되잖아요. 네. 나는 너 신고하기도 싫다. 더 내기도 싫고 뭐 돌려받기도 싫고 난 신고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버티게 되시면 네. 언젠가는 추징이 나왔습니다.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요. 예, 예. 5년 안에만 결정이 돼버리면 네. 그게 유지가 되고요. 또 추징세액이 나오게 되면 다시 5년이 연장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신고 안 하시고 가시기는 굉장히 법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례로 보는 세무상담, 오늘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세무와 관련된 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계신 이창식 세무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